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김용민 브리핑 정선태 교수의 오늘을 읽는 책 주간방송 종합편을 보내드립니다. 광고 듣고 시작하겠습니다. 우리가 살아온 우토로 마을에는 태평양 전쟁 당시 군 비행장 건설을 위해 강제 동원된 조선인들의 아픈 역사가 있습니다. 역사는 더 오래 기억하는 사람들의 것. 역사는 결국 함께 기억할 때 완성됩니다. 우토로 평화기념관 건립을 위해 당신의 참여가 필요합니다. 기억할게 우토로 캠페인 아름다운 재단. 중고차죠? 네. 그런데 이 차 진짜 있는 거 맞죠? 정말 이 가격에 살 수 있는 거죠? 아이, 그럼요. 빨리 오시면 됩니다. 여러분, 이거 다 거짓말하는 걸 아시죠? 더 이상 속지 마세요. 허위 매물에서 우리의 가족과 이웃을 지키는 더불어 중고차. 직영 정비소를 운영하여 더욱더 믿음이 가는 더불어 중고차. 카카오톡 검색창에 더불어 중고차를 검색하시거나 1661-3363 1661-3363으로 전화주세요. 탈모인 여러분, 샴푸 살 땐 반드시 천연 99% 이상, pH 5.5, 피부 자극 1% 미만인지 확인하세요. 2, 3일에 머리 하나 더 빠지는 걸 우습게 보지만 2, 3년이면 정수리만 1000개 차이 납니다. 그렇지만 샴푸로 머리가 나진 않으니 이미 빠진 곳은 어쩌냐고요? 뿌리 깊은 샴푸 두피 영양제가 있습니다. 보건복지부상, 에이펙 최우수 기술상, 발모 촉진 조성물 특허 99%의 효과, 식약처 인증으로 부작용 없는 유일한 모낭 영양제. 가격도 세트로 구입하시면 두피 모발, 피부 개선까지 하루 330원. 뿌리 깊은 샴푸 쇼핑몰에서 기적의 사용 후기도 검색해보세요. 1566-7871. 이제 월요일 방송분 함께 하시겠습니다. 오늘을 읽는 책, 문학평론가인 국민대학교 국문학과 정선태 교수와 함께합니다. 국민대학교 한국어문학부 국어국문전공 정선태 교수님 함께하겠습니다. 교수님. 네, 안녕하세요. 네, 교수님 오늘 어떤 이야기 해볼까요? 네, 이번 주는 8.15 해방이 끼어 있습니다. 예. 해서 현대사에 관련된 책들을 몇 권 골랐습니다. 네. 현대사를 알지 않고는 지금을 얘기할 수도 없고 또 미래를 얘기할 수도 없죠. 예. 많은 사람들이 과거에 발목이 잡혀서 미래로 나아가지 못한다라고들 하죠. 근데 저는 과거에 철저하게 털을 두지 않으면은 미래는 보이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쪽입니다. 네. 특히 현대사에 관해서는 더 그렇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이 책은 서중석 선생이 쓰고 역사문제연구소에서 기획했는데요. 예. 한국 현대사를 1945년 8월 15일부터 2000년 김대중 대통령과 김정일 위원장의 만남까지를 다루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의 좌표를 확인할 수 있는 역사책이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사실 우리가 역사에 대해서 많이 알고 있는 것 같지만은 의외로 못 보는 국면들 참 많죠. 예. 어떻게 해서 이승만이 정권을 장악하게 됐는지, 그리고 박정희 통치체제는 어떠했는지, 그 당시 문화적인 흐름이 어떠했는지, 민주주의는 어떤 과정을 거쳐서 여기까지 왔는지 등등에 대해서 역사를 참조할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제가 보기에는 서중석 선생이 쓴 이 한국 현대사가 좋은 길라잡이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예. 이 시간에 한홍구 선생의 한국사나 그리고 강준만 선생의 현대산책 등 소개해드렸는데 네. 오늘 소개해드린 이 책이 훨씬 일목요연한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사진과 도표, 지도 등을 동원해서 일목요연하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생각하는 몇 가지 중요한 지점을 이 책을 참조하면서 말씀드리도록 하죠. 예. 조선이 해방되면서 가장 중요한 과제가 뭐였을까요? 여러 가지 얘기를 많이 하는데 좌우를 막론하고 가장 중요한 과제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은 일제 잔재 청산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친일 잔재를 청산하지 않고서는 미래로 나아갈 수 없다는 거였죠. 그 다음에 이제 토지 분배 문제, 그리고 온전한 독립국가 건설 문제, 자주적인 문화 형성, 이런 여러 가지 과제들이 있었는데 맨 앞에 놓인 게 뭐니 해도 일제 잔재 청산이었습니다. 근데 이게 남한에서는 한민당과 이승만을 중심으로 한 친일 세력들의
저항 때문에 철저하게 망가지죠. 예. 북한은 그 대신에 뭐 친일 청산에 성공했다고 합니다. 그런 까닭에 남한에서는 독립운동하고 해방을 위해서 애썼던 사람들이나 후손들이 정말 근근히 명맥만을 이어가는 수준이라면 북한에서는 독립운동을 한 사람들이나 이 항일운동을 한 사람들이 영웅 대접을 받고 잘 살고 있다고들 하잖아요. 그런 점에서 저항과 관련한 민족 해방을 위한 저항 문제에 있어서는 북한이 도덕적으로 우위에 있다고도 얘기를 합니다. 그건 뭐 맞는 것 같습니다. 그도 그럴 게 이 책을 보면은 이제 친일 세력들이 어떻게 이승만과 결탁해서 자신들의 자리를 지켜나가는가를 볼 수 있는데 대표적인 게 경찰을 사례로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예. 당시 해방 직후에 잠깐 다 숨어들었던 이 관료들이나 경찰들이 이승만이 권력을 안정화하면서 이제 대대적으로 다시 표면으로 드러나기 시작해요. 자그마치 80% 가까이가 친일 이력을 가진 경찰들이었습니다. 예. 뭐 이러니 옳고 그름, 도덕적 판단 기준을 할 수 있는 잣대가 사라져버린 거죠. 예. 그 악랄한 일제 경찰을 빌붙었던 사람들이 다시 독립국가의 경찰로 화려하게 귀환했다는 것. 이건 많은 사람들에게 절망을 안겼을 겁니다. 나중에 이제 최만식의 소설을 보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예를 들면은 그 고문 경찰로 악명 높았던 노덕술이라는 사람 있잖아요. 예. 이런 사람들이 해방된 나라의 경찰로 다시 등장합니다. 그리고 경찰뿐이겠습니까? 군인들의 경우 지금 기무사가 많이 문제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 기무사의 원형이 이제 방첩대 그리고 이승만 정권 때 특무대 이런 건데요. 그걸 다 그림을 그린 사람이 김창룡이라는 자였습니다. 예. 김창룡이 만주군 그러니까 관동군이죠. 관동군에서 헌병 노릇하면서 일제 끈앞을 노릇을 하면서 이 독립군을 토벌하는데 모든 정보를 제공하고 했던 자죠. 정말 악명 높은 자입니다. 이뿐 아닙니다. 이 박정희나 뭐 백선엽, 백인엽 이런 사람들, 정일권 이런 자들도 빠뜨릴 수가 없죠. 군도 이런 친일 군인들이 장악하기 시작합니다. 그 과정에서 친일 상태에서 자신들의 정당화, 합리화를 위해서 반공 논리로 바로 바꿔버리죠. 친일을 노면하기 위한 반공 논리를 대대적으로 동원함으로써 수많은 사람들을 학살합니다. 예. 언젠가 짧게 말씀드렸지만 보도연맹 사건이 그렇고요. 그리고 이 제주와 여순에서 벌인 학살 사건도 그렇습니다. 이런 문제들을 이 책에서 상당히 상세하게 그리고 자세하게 적어놨습니다. 지금도 우리에게 사상적 족쇄를 틀어지고 있는 국가보안법 같은 게 바로 여순 사건을 계기로 이승만 정부가 서둘러서 만들었던 것이기도 하죠. 예. 일본이 좌파 독립운동가들을 체포하기 위해서 만들었던 치안유지법, 1925년 공산당 사건과 함께 만들어진 치안유지법의 영속성이 있다는 건 잘 아는 바와 같습니다. 예. 그래서 국가보안법이나 뭐 반공법 이런 것들을 통해서 얼마나 사상의 숨통을 쉬었는지 그게 죄였는지 잘 알 수 있는데 바로 그 맨 위에 첨점에 이 친일 문제가 있었다는 것이죠. 이 친일 문제를 어떤 식으로 돌파하지 않고서는 사실 우리의 미래에 대해서 어떤 역사적 정당성을 확보해가는 과정에서 정말 많은 문제가 있을 겁니다. 잘 아시겠지만 언론도 어떻습니까? 이 조선일보, 동아일보라는 그 굴욕적이고 악질적인 친일 언론이 지금도 도리어 큰 소리를 치고 있는 판국 아닙니까? 예. 이 얼마나 정말 부끄러운 일입니까? 이런 문제에 대해서 진실을 제대로 규명하는 것도 어려워지고요. 친일 문제에 대해서 사실을 밝히자 얘기하면은 왜 자꾸 과거로 회귀하려고 그러냐는 식으로 얘기하죠. 미래로 가자 이러고. 예. 그렇죠. 그러면서 우리의 미래를 가로막는 과거에 얽매여 있다가는 발전이 없다고 얘기했는데 그런 발전은 필요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또 어떤 작자들은 식민지 시대 때는 조선 민중 전부가 친일파였다. 그 얘기는 아무도 친일반이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런 고위 관료부터 시작해서 경제, 언론, 뭐 문화 곳곳에 이런 친일의 문제가 고스란히 놓여 있는데 그게 해결되지 않은 상태로 지금까지 왔다는 것. 이게 우리 현대사의 비극이 아닌가 싶어요. 바로 그게 또 전쟁으로 이어지고 분단 문제도 어렵게 만드는 게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네. 이 책 보다 보면 재미있는 얘기들이 참 많은데 재밌다기보다는 정말 안타까운 얘기들이 참 많은데 거창이 양민 학살도 말할 것도 없고요. 네. 그리고 메가더를 전쟁 용어하는 것도 웃기는 소리다 라는 것도 그 사실을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네. 예를 들면 메가더를 신으로 모시는 무당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70년대에 그래서 메가더에게는 양담배를 바쳐야 된다. 이때 양담배를 단속했잖아요. 근데 이 메가더를 신으로 모신 무당이 양담배를 바쳤다가
걸리기도 했다는 그런 문제도 있고 또 이 메가드가 얼마나 무모한 사람인지에 대한 그 언급도 있습니다. 네. 이뿐만이 아니고 박정희 정권 시대의 그 문화 문제도 상당히 흥미진진하고요. 그리고 박정희 쿠데타에서 역할을 했던 정치 군인들의 문제점들도 하나하나 잘 짚고 있습니다. 예. 그런 과정들을 좀 보시면서 지금 우리가 직면해 있는 문제들 어떻게 해결나갈지 한 번만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특히 이 박정희 체제를 유지한 핵심이 바로 정보 공작 정치였다는 것이죠. 지금 우리 기무사 문제와 관련지어서 한번 얘기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박정희 시대 때 중앙정보부장을 했던 김영욱이라는 사람의 회고록이 있지 않습니까? 예. 그 회고록에서 이렇게 평가를 했습니다. 옛날 왕조 시대 임금도 늙은 신하가 호랑이같이 준엄하게 간하면 함부로 하지 못했다. 그러나 박정희는 거칠 게 없는 독재자이자 총통으로 군림했다. 국회나 법원은 장식품이었고 헌법은 왕이 백성에 내리는 서리빨 같은 직서에 불과했다. 유신으로 박정희는 사실상 박씨 왕조를 세웠다. 이렇게 평가를 해요. 좀 더 읽어보면은 이승만은 경찰과 관료, 폭력배 등을 동원해 독재체제를 유지했으나 박정희는 철저하게 중앙정보부를 정치 통제의 가장 중요한 도구로 사용했다. 정보부는 박정희 체제를 유지, 강화시키는 데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거의 모든 문제에 개입했다. 이 때문에 박정희 체제를 정보정치, 공작정치라고 부르기도 한다. 정보부는 야당과 저항 세력에 대한 통제와 감시뿐만 아니라 공화당 의원들과 고급 관료 등 친박정희 세력 내에서도 정치적 야심이 있는 인물에 대해서 감시하고 통제했다. 바로 이게 기무사가 하는 짓들이죠. 걸핏함 정치에 개입해서 자기들이 판을 흔들고 자기 소속 군인들을 대통령으로 만드는 짓들을 해왔지 않습니까? 예, 예. 그 근원이 바로 박정희라는 그 친일 군인을 우리가 이 싹을 잘라버리지 못한 원죄 때문이 아닌가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뭐니 해도 우리 현대사를 일별하는 데 있어서는 이 친일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접근할지 그 지점을 통과하지 않고서 문제 해결이 어려울 거라고 생각을 해요. 또 하나 문화 문제와 관련해서 흥미로운 가십이랄까요? 에피소드 하나 이 책에서 한번 소개해 보겠습니다. 우리 김 PD도 잘 아시죠? 금지곡이 있었다는 것. 아유, 그럼요. 네, 금지곡은 일본의 민족문화 통제 정책의 산물입니다. 역사적으로 보면은 그대로 다 가져와요. 일제가 행했던 정책들을 그대로 가져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반공법이 그렇듯이 네. 이 금지곡도 마찬가지입니다. 식민시대 때 아리랑이나 봉선화 등 민족 감정을 고취하는 노래가 일본 제국주의의 금지곡 1호가 됐었습니다. 해방 이후에도 사회나 정치인을 비방한다는 혐의로 이런 그 금지곡 딱지를 붙였고요. 근데 그게 뭐니 해도 가장 활발하게 금지곡이 나왔던 때가 활발하게란 말이 맞을지 모르겠는데 유신정권 때입니다. 자그만치 223곡을 1975년에 금지곡을 발표합니다. 대표적인 뭔지 아십니까? 아침 이슬, 그리고 김민기 친구, 송창식의 왜 불러, 고래사냥, 이장희의 그 건너, 불 꺼진 창. 불 꺼진 창 같은 거 왜 금지곡인지 모르겠어요. 김추자의 거짓말이야. 이런 것들 있죠. 신중현의 미인, 이미자의 기러기 아빠. 이런 걸 다 금지곡으로 딱지를 붙여버립니다. 예. 뭐 이유인즉슨 외색풍이니 창법이 저속하니 불신풍조를 조장하니 퇴폐성이니 이런 것들이죠. 모든 게 우리 문화를 압살을 가려는 그런 의도가 있었다는 것은 잘 알려진 바와 같습니다. 이런 과정에서 노동자들의 고통을 대가로 해서 경제 성장이 이루어지고요. 그리고 민주화를 향한 열망들도 지속적으로 이어집니다. 그 과정들을 서중재 선생은 대단히 흥미진진하게 서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역사책이 좀 지루하기 쉬운데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다양한 시청각 자료들을 동원해서 한눈에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재미있는 그 이야기들도 곳곳에 실어놔서 심심치 않게 읽을 수가 있습니다. 바라건대 우리 청취자 여러분들께서 8.15를 맞이해서 우리 현대사가 어떤 길을 걸어왔는지 노동자와 민중들은 가시밭길에서 어떤 행동을 했는지 함께 깊이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아, 참 영시의 이별. 네. 그 노래도 이제 금지곡이었는데 왜 영시의 이별하느냐. 네. 통금 시간에. 아니 근데 이런 시대가 더 안정감이 있고 질서가 잡힌 나라인 것 같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사실은. 네. 그러니까 이 독재에 대한 그리움을 간직한 사람들이 있죠. 네. 그리고 틈만 나면은 박정희 향수를 조장해서
과거 회귀적인 태도를 보이는 사람은 적지 않고요. 뭐 지금도 뭐 그렇지 않습니까? 이게 바로 자기 결정권이랄까요? 스스로 판단해서 새로운 생각을 하고 그리고 그 생각의 바탕에서 새로운 사회의 가능성들 타진하는 내공이랄까 힘들이 부족한 사람들이 예속되기를 기꺼이 바라기도 하죠. 그러니까 저는 그걸 노예 근성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독재에 대한 향수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건 어떤 질서가 아름다워 보이기 때문인데 그 질서야말로 억압의 다른 표현이라는 건 우리 역사를 보면 금방 알 수가 있습니다. 예. 역사의 변혁기의 혼돈은 뭐 당연하죠. 이제 이 혼돈을 견디지 못하는 사람들이 독재자들에게 귀의하는 경향이 많습니다. 네. 그거야말로 역사의 진보를 되돌리려는 의도하고 이해관계가 맞을 수밖에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참. 이런 암울했던 시대를 우리는 완벽하게 청산한 줄 알았는데 군사반란을 꿈꾼 자들이 작년에 존재하고 있었던 사실에 또 경악합니다. 언제든 역사는 먼 시대로까지 역진할 수 있구나 하는 그런 생각도 해봤고요. 네, 맞습니다. 정말 방심하지 말아야 합니다. 뭐 몇 년 동안 길게 잡으면 100년 가까이를 지배해온 일제의 빌붙어서 권력을 휘둘러 오고 그 독재에 빌붙어서 자기의 털을 잡아온 자들이 쉽게 물러서겠습니까? 정말 이 힘겨운 싸움이 앞으로도 계속될 거라고 저는 뭐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정선태 교수님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다이어트는 결국 먹는 게 문제다! 문제긴 하지. 매끼 식단 챙기기도 번거롭고 빼도 금세 다시 찌고. 아직도 몰라? 비타샵 다이어트를 해봐. 안 그래도 궁금했는데 어떻게 뺀 거야? 몇 개월 한 거야? 몸에는 안 나빠? 물어 뭐래. 비타샵 가봐. 같이 해. 1522-6648 혹은 비타샵을 검색해주세요. 충남 금산의 넓은 인삼밭. 정성농장을 일군 농부아버지 이정열 씨. 자연은 노력한 만큼 내어준다. 그 자연의 마음을 알기에 정성농장을 더불어 일구는 아들 이성규 씨도 아버지에게 배운 것처럼 정직하고 또 성실하게. 정성농장 홍삼은 인삼 재배부터 가공 판매까지 모두 책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한민국 1등 품질을 자부합니다. 검색창에 정성농장 홍삼을 검색해주세요. 정성농장 홍삼. 전화문의는 010-9754-6972. 골반 잡자 바로 잡자 바디로직. 허리 통증 바로 잡자 바디로직. 몸매 교정 바로 잡자 바디로직. 자세가 좋아지는 골반 교정 타이즈 바디로직. 검색창에 골반 교정 바디로직. 삐딱한 남성 골반 허리에도 역시 바디로직입니다. 바디로직의 효과를 못 느끼셨다면 100% 환불해드립니다. 자세한 환불 조건은 홈페이지를 참조하세요. 이봐, 에너지 넘치던 자네가 요즘 왜 이렇게 시들시들해? 그러게, 언젠가부터 이렇게 고개 숙인 남자가 되어가네. 남자를 위한 보양식의 끝판왕이 나왔습니다. 지친 남자를 깨우는 놀라운 힘, 궁금한 남자. 여보. 궁금한 남자. 네이버에서 궁금한 남자를 검색하세요. 1833-6654. 이제 화요일 방송분 함께 하시겠습니다. 오늘을 읽는 책, 문학평론가인 국민대학교 국문학과 정선태 교수와 함께합니다. 국민대학교 한국어문학부 국어국문전공 정선태 교수님 함께하겠습니다. 교수님.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어떤 책 소개해 주시겠습니까? 네, 오늘은 두말하면은 잔소리가 될 인권 변호의 대부 중에 한 분이라고 할 수 있죠. 한승원 변호사가 쓴 재판으로 본 한국 현대사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재판으로 본 한국 현대사. 매우 의미심장한 작품일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책을 펼치면 한승원 선생께서 쓴 역사 속의 재판, 재판 속의 역사라는 머릿말이 있는데요. 그중에 한 구절을 읽고 얘기를 계속 이어나가겠습니다. 예. 50년이 넘는 오랜 변호사 활동에서 내가 본 한국의 사법부와 재판은 참으로 안타까웠다. 적어도 시국사건 재판에서는 그러했다. 집권자 쪽에 기우는 법정, 입법자와 집권자,
그리고 재판관의 과오로 말미암은 피고인의 순환, 법의 보장 기능보다 지배 기능을 중시하는 재판, 정치 상황과 시류에 좌우되는 영합적 논리, 정치의 사법화에 휘둘리는 사법의 정치화, 외풍 못지않게 위험한 사법부 안의 내풍 등 이루 헤아릴 수 없는 문제들을 드러냄으로써 사법부가 오히려 법치를 왜곡하고 국민의 신뢰를 스스로 무너뜨렸다. 네, 이렇게 씁니다. 그러니까 정의와 불의를 아울러 외면한 이 사법부의 민낯을 고스란히 보여주고자 이 책을 썼다고 얘기합니다. 지금 우리가 몸소 경험하고 있듯이 정치의 사법화에 휘둘리는 사법의 정치화, 그리고 외풍 못지않게 위험한 사법부 안의 내풍 등등 역사를 조금만 들여다보면은 지금 현재 사법부가 안고 있는 문제가 과거에 여러 번에 걸쳐서 반복되어 왔다는 것을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이 책을 읽다 보면은 역사의 중요한 국면마다 불의의 정권들은 어떤 사건을 조작해서 그리고 이 사법부는 이 정치 권력과 영합해서 재판을 왜곡하고 정의의 보루로서의 역할을 포기해버렸죠. 최근 1946년, 7년부터 시작해서 2009년이죠. 노무현의 죽음까지를 다루고 있습니다. 예. 여운형 암살 사건, 반민특위 사건, 국회 프락치 사건, 진보당과 조봉암, 그리고 쭉 넘어서 동백님 사건, 인혁당 사건, 그리고 문익환 목사 반북 사건, 김대중 내란 음모 사건, 노무현 대통령 탄핵 심판 사건까지 굵직굵직한 17개의 사건과 재판 과정을 들여다보면서 우리의 사법부가 어떻게 망가졌는지, 그리고 이 망가진 사법부가 수많은 사람들을 어떻게 죽음으로 내몰았는지 하나하나 정확하게 짚어내고 있습니다. 현장에서 인권 변호사로 또 지국사범 변호에 많이 나섰던 터라 이 한승건 변호사의 육성이 훨씬 생생하게 다가오는 것 같습니다. 예. 그 중에서도 오늘은 두 번째 챕터에 실려있는 반민특위 사건에 초점을 맞춰서 짧게나마 여러분께 얘기 드리고자 합니다. 반민특위 사건은 우리가 잘 아는 바와 같습니다. 반민족 행위 처벌 특별법이죠. 예. 근데 이 반민법이 어렵게 국회를 통과하고 이승만도 마지못해서 이 반민족 행위 처벌법을 받아들입니다. 그런데 그 진행 과정을 보면은 온갖 모략, 음모를 통해서 결국 유야무야로 만들어버리죠. 반민특위 자체가 와해되는 과정에 이승만을 중심으로 한 정치 권력이 깊게 개입했었고요. 여기에 경찰들, 친일 세력들이죠. 친일 경찰들과 검찰들이 이걸 옹호하면서 반민특위 활동은 그대로 무너져버리고 맙니다. 국회에서 재헌의회죠. 그러니까 국회에서 반민족 행위 처벌법이 통과됐을 때 이 지난날의 그 친일 세력과 이에 동조하는 자들은 적극적으로 반민법 제정에 반대합니다. 그리고 반민법 제정에 나섰던 소장파 의원들을 공산당으로 몰아붙여요. 그리고 친일파를 소국법으로 처단하는 것은 공산당을 즐겁게 하는 처사라는 이런 용공몰이로 내몹니다. 그러니까 17개 사건을 이 책에서 소개하고 있다고 말씀드렸죠. 예. 대부분이 바로 빨갱이 몰입니다. 빨갱이 사냥입니다. 그러니까 이 레드 컴플렉스가 저 이승만부터 이 독재 권력에게 얼마나 중요한 전가의 보도였는지 정권이 위기에 처할 때마다 온갖 사건들을 조작해냅니다. 그 핵심이 바로 분단 상황을 고착화함으로써 자신의 권력의 기반을 달리려고 했던 이른바 레드 컴플렉스의 확산이었다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책에서 서술하고 있는 여러 사건들이 이른바 빨갱이 조작 사건에서 한치도 벗어나지 않습니다. 여운형 물론이고요. 수많은 사건들이 그렇습니다. 그 원점에 제가 보기에는 바로 이 반민족 행위 처벌법에 대한 집요한 방해 행위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이승만은 끈질기게 이 반민법이 제대로 작동하는 것을 방해하고요. 그리고 친일 경찰 출신 대표적인 게 노덕술이라는 작자죠. 중심으로 해서 소장파 의원들, 그러니까 반민법을 밀어붙였던 소장파 의원들을 암살 시도를 계속 펴보입니다. 급기야는 프락치 사건이라는 만들어서 국회의원 15명을 보안법으로 체포하는 지경까지 나아가죠. 여기에 중요한 활동을 했던 작자가 바로 일제시대 때 고등계 형사였던 고문으로 악명 높았던 자죠. 수도경찰청 총감 노덕술이었습니다. 예. 이승만은 노덕술을
여러 문제로 구설수에 오르자 그래도 노덕술과 같은 고문 기술자가 필요하지 않느냐 하면서 풀어달라고 요청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승만과 친일 세력이 어느 정도 깊숙이 결탁하고 있었는지는 반민특위 과정만 봐도 정확하게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책에서 소개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 반민특위가 조사한 피의자가 모두 688명이었다고 하는데요. 예. 이름에 올린 사람 7,000명 정도였는데 그 중에서도 재판을 통해서 처벌을 받는다는 극소수에 지나지 않습니다. 대부분 그냥 불기소 처분하거나 그냥 무죄로 석방하거나 아니 병보속으로 풀어줍니다. 대표적인 게 박흥식이라는 조선 비행기 공업 주식회사 설립했던 사람이죠. 대표적인 친일 분자입니다. 이 사람 그리고 최린 그리고 이광수 등등 정말 그 친일의 맨 앞에 섰던 사람들이 대부분 무죄 판결이나 받으나 마나한 재판을 통해서 다 풀려납니다. 이런 과정들을 보면서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우리 해방 공간의 가장 큰 문제가 일본 제국주의와 협력했던 자들, 이른바 친일 분자들을 어떻게 처단할 것인가 했는데 이 문제가 실패로 돌아가면서 남한의 정치 상황은 반공만 내세우면 모든 게 통하는 그런 아주 심각한 상황으로 내몰리게 되죠. 많은 사람들이 이 친일 문제에 대해서 고민을 합니다마는 제가 보기에는 이 친일 문제에 대한 성찰과 비판, 거기에 합당한 처단이 없었기 때문에 지금도 이렇게 지리하게 비생산적인 싸움을 해오지 않는가 싶습니다. 예. 그리고 그 친일파 후예들이 지금도 우리의 각계의 모든 분야에서 권력을 장악하고 있다는 것도 잊어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바로 그걸 뒷받침했던 게 경찰과 사법 권력이었다는 것이죠. 예. 이 부분을 좀 주목해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던 그 노덕술이라는 고등계 형사 있다고 그랬죠. 노덕술의 이 석방을 요구한 이승만의 발언을 잠깐 들어보겠습니다. 예. 이승만은 반민법 실시에 대한 담화에서 이렇게 얘기해요. 반민특위 활동은 상권 분립이 위배된다. 좌익 반란 분자들이 살인, 방화 등 지하 공작을 하고 있어 경험 있는 경관의 기술이 필요한데 그런 경관을 마구 잡아들이는 것은 부당하다고 특검을 비난했다. 이에 반민특위도 반박 성명을 내자 이번엔 공보처가 반민법 제5조에 해당되는 행정부 공무원에 대한 조사를 중지하겠다고 발표했다. 그리고 이승만은 반민법의 개정 작업을 지시했다. 이 과정을 통해서 이제 이른바 반민법이라는 게 누더기가 되는 거죠. 그리고 있으나마나한 법이 돼버립니다. 노덕술 같은 자들을 전면에 내세워서 반민법 와해 공작을 펼쳤으니 이게 제대로 될 리가 없죠. 그걸 권력의 중심인 이승만이 적극적으로 지지하고 있었고 사법부도 아무런 힘도 맥도 추지 못한 채 거기에 굴복하고 말았던 것입니다. 여기에서 하나 더 사법부 관련해서 말씀드릴 것은 친일 동조 세력과 경찰이 반민특위를 무력으로 와해하기 위한 전략까지 펼친다는 것입니다. 이른바 이게 반민특위 습격 사건입니다. 요 구절 잠깐 보겠습니다. 반민특위는 경찰의 압박이 날로 가중되자 서울시경 최운하 사찰과장을 구속했는데 이에 격한 감정을 품게 된 경찰이 특위 본부를 습격하여 특경대를 강제 해산시키는 최악의 사태를 낳고 말았다. 국회와 정부 그리고 경찰 사이에 크고 작은 시비 공방이 되풀이되던 끝에 6월 6일 아침 서울 중부서 경찰관 40명이 반민특위 청사 안팎에 포진하고 있다가 출근하는 특위 요원을 강제 연행하여 경찰서 유치장에 감금하는 불법을 자행하였다. 경찰은 이들의 비행을 조사한다는 명목으로 무차별적인 고문도 서슴지 않았다. 신익희 국회의장 등 의원 대표가 경무대를 항의 방문했을 때 이승만은 특경대 해산은 내가 지시한 것이라며 숨김없는 고자세를 보였다. 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경찰이 반민특위를 습격해서 체포에다가 고문하는 그런 상황까지 벌어지는 거죠. 이런 과정을 거쳐서 결국은 허망하게 반민특위는 좌절하고 맙니다. 아이고. 그게 바로 우리 남한의 정치 상황들을 이렇게 왜곡과 질곡으로 몰아넣은 시발점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 이후에 좌파란 이름으로 빨갱이란 이름으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감옥에서 고생하고 또 많은 사람들이 형장의 이슬로 사라져가야 했습니까? 그 점을 떠올리면서 정의의 마지막 보루인 사법부가 얼마나 중요한지 현재의 맥락에서 새삼 다시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교수님, 만약에 그때 어떻게 했어야 우리가
그런 반민족 세력에게 지지 않고 역사의 정의를 세워가면서 일제 부역했던 자들을 심판할 수 있었을까요? 참 어려운 문제인데요. 해방군간의 정치 상황이 너무나 복잡다단해서 간단하게 설명드리기는 어렵습니다만은 이 책의 첫 장에 나와 있는 여운형 암살 사건이 하나의 또 상징인 것 같습니다. 네. 이 당시 여운형과 김규식이 좌우 합작을 시도했었거든요. 예. 네, 좌우 합작을 시도하면서 이승만과 김구가 다른 식으로 정치판을 다시 조성해 보려고 했었죠. 근데 이 여운형과 김규식의 중도파, 그중에서 여운형을 암살함으로써 이승만이 친일 관료와 경찰 권력 그리고 언론인들 대거 재등용함으로써 권력을 장악하게 되잖아요. 그 과정에서 정치판이 남한에서는 미군정을 등에 업은 이승만 쪽으로 현저하게 기울게 되죠. 그 과정에서 좌우 합작이 이루어지고 이른바 민족주의자들과 이 사회주의자들이 합작을 해서 정말 지혜롭게 이 분단도 헤쳐나가고 친일 문제에 대해서 현명하게 대처했다라면은 하는 아쉬움이 남습니다. 그런데 이 백주 대낮의 테러가 횡행하는 상황에서 정치가들의 운신의 폭도 그렇게 넓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북한에서는 소련이 꽂아 넣었다고 얘기해야 되겠죠. 꽂은 김일성이 권력을 장악해버렸고 거기서도 김일성 중심으로 모든 체제가 재편돼 버렸고요. 남한에서는 더욱 복잡다단한 정치 환경 속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테러에 목숨을 잃습니다. 저는 이런 상황에서 친일 패거리들이 자신의 과오를 뒤덮기 위해서 전면에 나서서 남한의 정치판을 새롭게 짜려고 했던 그런 상황에서 남한의 정치 지도자들이 여러 가지 있겠죠. 파벌투쟁도 있고 어떤 이기적인 욕망도 있을 테지만 그 과정에서 이승만에게 모든 권력을 빼앗겨버린 게 이런 문제를 지금까지 끌고 오게 하는 요인이 아니었나 생각합니다. 예. 아울러서 한마디만 더 말씀드리자면은 우리 한승원 선생님이 말씀하시듯이 바로 이런 굴곡의 역사, 왜곡의 역사들을 정확하게 직시함으로써 이런 게 반복되지 않게 해야 되는데 지금의 우리가 적폐청산이라고 얘기하고 있잖아요. 피로증을 얘기하고 있는 사람이 있었는데 예. 여기 피로증이란 말은 써서는 안 됩니다. 그렇습니다. 예. 아무리 필요하더라도 이건 필요하지 않습니다. 이 적폐청산의 문제를 사법부나 군이나 관료나 여러 부문에 걸쳐서 적폐를 하나하나 정말 조근조근 청산해 가지 않으면은 우리가 방금 말씀드렸던 해방공간의 그런 혼란을 또다시 반복할 수밖에 없고요. 역사적으로 부정한 자들이 또다시 우리 사회를 지배하게 되는 그런 상황으로 내몰릴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광복절이 이제 내일인데 말이죠. 네. 오늘 아주 중요한 책 한 권 소개해 주셨습니다. 정선태 교수님, 우리 모레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운전자를 위한 꿀팁 7,000원 운전자 보험 카페. 알고 계세요? 교통사고가 나면 형사합의금, 벌금, 변호사 비용 이거 자동차 보험에서는 보장 못해요. 운전자 상해까지도 책임져드리는 7,000원 운전자 보험 카페. 버스, 택시, 트럭 등 영업용 차량 운전자를 위한 12,500원 운전자 보험 카페도 있습니다. 실손, 부모님 건강, 자녀 보험도 안내해드립니다. 02849-9730 연중무휴라 언제든 02849-9730. 올해는 책의 해라고 하지요. 오는 9월 수원 행공동이 책 놀이터로 변신합니다. 전국의 지역 출판사들이 만든 맛깔난 책들이 한자리에 모이고 어린이 책 난장, 누구나 책방, 북 아트마켓에서 나만의 힙한 아이템을 찾을 수 있는 곳. 온 나라 지역 책들의 한마당 2018 수원 한국지역 도서전이 9월 6일 행궁광장에서 시작됩니다. 책과 함께 놀아볼까요? 이 캠페인은 사람이 반가운 도시 휴먼시티 수원과 함께합니다. 스페이드 퀴즈입니다. 돌잔치, 채순잔치, 가게홍보, 체육대회, 창사기념일. 정답! 기념품! 문제를 끝까지 들으셔야죠. 이럴 때 사용하는 판촉물이나 기념품, 답례품, 단체 선물 등을 취급하는 전문업체로서 국민을 위해 제대로 일하는 언론과 정당에 후원을 하는 판촉물 전문업체는 어디일까요? 정답! 네피알! 네? 어디라고요? 네피알! 네, 정답입니다. 판촉물이나 단체 선물이 필요할 때 이왕이면 우리 편 회사 네피알을 찾아주세요.
인터넷 검색창에 네피아를 치시거나 032-519-4800으로 전화주시면 친절하게 상담해드립니다. 그런데 상품은 뭔가요? 네피아를 가서 고르세요. 3만 가지가 넘는 물품이 있어요. 이제 목요일 방송분 함께 하시겠습니다. 오늘을 읽는 책, 문학평론가인 국민대학교 국문학과 정선태 교수와 함께합니다. 국민대학교 한국어문학부 국어국문전공 정선태 교수님 함께하겠습니다. 교수님. 네, 안녕하세요. 교수님 오늘 목요일인데 저녁에 행사 있으시다고요? 네, 오늘 경복궁 서쪽문 영추문이라고 있죠? 예. 통인동 그 역사책방이라는 아주 고풍스러운 서점이 있는데 네. 카페도 잘 마련돼 있고 그곳에서 영화 박열 그 이후라는 제목으로 북토크 비슷하게 합니다. 가네코 후미코라는 책을 제가 번역했었는데 그 책을 놓고 한국의 아나키즘과 사회주의 사상 그리고 사랑 뭐 이런 문제까지 아울러서 여러분들 모시고 재미있는 얘기 나눠볼까 합니다. 네, 통인동 역사책방. 네, 예. 그렇습니다. 7시 반. 네, 자 통인동이 아니군요. 통의동. 통의동. 네, 통의동. 예, 통인동도 있어요. 맞아요. 예, 자 통의동 역사책방. 통인동도 근처네요. 네, 그 근처입니다. 예. 통인동도 있고 통의동도 있는데 비슷한 곳입니다. 효자로 쪽에 있고 경복궁역에서 걸어가실 수 있겠네요. 네, 경복궁역에서 한 2, 3분 걸어오시면 됩니다. 알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통의동 역사책방에서 우리 정선태 교수님과 함께하는 시간입니다. 몇 시죠, 교수님? 7시 반입니다. 7시 반에 많이들 들러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입니다. 8월 16일 목요일 저녁 7시 반. 네, 자 교수님 오늘 어떤 책 소개해 주시겠습니까? 네, 오늘은 조선희의 장편소설 세 여자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예. 한국의 역사가 주로 남성 중심으로 쓰여져 왔다는 것은 잘 알려진 사실이죠. 예. 근대사에서 여성 운동도 세력이 만만치가 않았죠. 그런데 우리가 주로 여성 운동사에서 기억하는 사람들은 뭐 나혜석이나 김일엽, 김명순이라는 본명이죠. 이런 사람들이 좀 제한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 소설에서 주인공으로 등장하는 인물 허정숙, 그리고 주세죽, 고명자 이 세 사람은 사회주의자, 공산주의자였습니다. 독립운동가이기도 했고요. 지금 들어도 대단히 급진적인 주장을 했던 페미니스트이기도 했습니다. 네, 우리 남한에서는 많이 잊혀진 사람이 됐죠. 예컨대 허정숙은 북한에서 아주 고위직까지 역임했습니다. 예. 허헌의 딸이기도 합니다. 이 허헌은 1925년 조선공산당 사건이 있었을 때 양심적인 변호사로서 활동했습니다. 가인 김병로는 잘 아시죠? 이인과 함께 식민시대 때 양심적인 변호사로 활동했던 허헌의 딸입니다. 그리고 허헌은 역시 북으로 가서 고위직을 역임했었죠. 그리고 이 주세죽이라는 사람은 이 함흥 출신인데 크리스천입니다. 예. 그리고 박헌영의 아내였다는 점을 기억하시면은 쉽게 그림이 그려질 것 같습니다. 그리고 고명자라는 분은 김다냐의 애인이라고 할까요? 함께 오랫동안 동지로 지냈던 사람입니다. 이 허정숙, 고명자, 주세죽 이 세 여성을 중심으로 해서 굉장한 공간적 스케일과 시간적 스케일을 바탕으로 해서 이 소설은 펼쳐지고 있습니다. 한때 팩션이라는 장르가 있었어요. 요즘 좀 덜 쓰이는 것 같은데 팩트와 픽션을 합친 말입니다. 예. 사실에 입각한 허구 이 정도로 풀 수 있을 것 같은데 이 소설 역시 역사적 사실에 충실하면서 상상력을 최대한 절제하면서 두 권에 걸쳐서 이 세 여성의 삶을 그려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간적으로는 1920년부터 1956년까지 물론 에필로그에는 1991년 허정숙의 사망까지 다루고 있습니다만은 주로 다루는 시간적 배경은 1920년부터 시작해서 1956년 평양에서 이 권력 투쟁에서 연안파가 숙청되는 과정까지를 다루고 있습니다. 공간적으로 보면 스케일이 어마어마합니다. 경성, 그러니까 서울에서 출발해서 상하이, 그리고 모스크바, 그리고 블라디보스톡, 그리고 연안,
있죠. 평양, 서울을 오가면서 이 세 여성이 활동했던 그 상황들을 생생하게 그려 보이고 있습니다. 문학적으로는 상상력을 좀 절제해서 그런지 논평이 이어지겠습니다만은 역사적 사실을 떠올리면서 이 소설을 읽다 보면은 대단히 흥미진진하다는 것을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이 한국 근대사에서 여성들이 어떤 활약을 해왔는지, 어떤 고통을 겪었는지를 다시 우리가 떠올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동시에 사회주의자, 공산주의자라는 이름으로 우리 사회에서 외면당한 그런 실상들을 복원했다는 점에서도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소설을 본 표지에 사진 한 장 있습니다. 청계천으로 보이는 곳에 세 여성이 단발머리를 하고 물에 발을 담그고 찍은 사진인데요. 대단히 혁명적이었죠. 20년 초반으로 추정되는데 이 세 여성이 단발머리를 하고 여성 독립, 여성 해방, 그리고 동시에 식민지 조선의 해방, 그리고 계급의 해방을 외치고 나섰습니다. 네. 많은 분들이 이 작품을 읽었을 줄 압니다만은 오늘 이 소설을 다시 소개하는 이유는 망각했던 역사적 사실들을 다시 한번 떠올려 보면서 좌우의 이념 대립이라는 게 얼마나 우리의 사상의 스펙트럼을 제한해 왔는지 또 억압해 왔는지 한 번쯤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사실 식민지 시대 때 독립운동을 했던 큰 흐름을 둘로 나눠보자면 민족주의 계열과 사회주의 계열로 얘기할 수 있잖아요. 근데 사회주의 또는 공산주의 계열의 독립운동가들은 제대로 우리가 평가하지 못하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물론 학자들 사이에서는 많은 논의가 되고 있지만은 대중적으로는 많이 알려지지 않은 것 같은데 이 소설을 통해서 사회주의 이념으로 식민지 시대를 관통해 왔고 또 해방 이후에 어떤 삶을 살았는지 그리고 남한과 북한에서 각각 어떻게 자신의 이념들을 실천했고 또 거기에서 고통스럽게 숨을 거뒀는지 그 과정들을 하나하나 보시면은 참 의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먼저 몇 구절 소개해드리고 싶은데요. 이 세 여성이 이 상하이에서 만나서 공부도 하고 또 새로운 운동도 조직하고 이럽니다. 그 상하이에서 만나는 장면 잠깐 보겠습니다. 근대 학문을 배우겠다는 조선 젊은이 대부분은 일본으로 갔고 간혹 미국이나 유럽까지 진출했지만 단순한 학문보다는 행동이 필요하다 생각하는 이들의 선택은 상해였다. 청년들은 꿈꾸는 자들의 도시 상해로 갔다. 그들의 스물은 비장하고도 상쾌했다. 그들 부모는 왕조 시대의 부모들이었지만 자신들은 근대인이며 개화 세대라는 자부심에 들떠 있었다. 그들은 부모를 부인하고 자신이 태어난 시대를 부인하고 아직은 도착하지 않은 미래를 향해 필사적으로 달아났다. 그들은 자기 마음속의 이미지로 세상을 리셋하겠다는 야무진 포부를 가지고 있었다. 그들은 오른쪽 가슴엔 이상을, 왼쪽 가슴엔 연정을 품은 채 푸르른 젊음을 통과하고자 했다. 하지만 그 꿈이 얼마나 푸르르든 명백한 것은 그들이 파산한 나라, 폭격맞은 나라에서 파편처럼 튕겨나간 서글픈 디아스포라의 젊음들이라는 점이었다. 또 하나, 이들의 임시 캠프인 상해와 중국 역시 맹수 이빨 사이에 끼어 있기는 조선과 마찬가지였다는 사실이다. 네, 20년대 국제도시로 이름이 높았던 상하이에서 조선의 20살 먹은 젊은이들이 어떤 상황에 처해 있었는지를 잘 보여주는 구절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 소설을 보면 배경이 아주 다양하다고 했잖아요. 그중에 주세죽이라는 사람은 모스크바에서 활동을 합니다. 모스크바 대학을 나오고 남편이었던 김다냐는 다시 조선으로 돌아옵니다. 근데 그 과정에서 1937년 스탈린 체제하에서 소수민족의 강제 이주가 진행되죠. 그 강제 이주 과정을 그리고 있는 부분 잠깐 여러분께 읽어드리겠습니다. 강제 이주의 상황이 얼마나 참담했는지 단적으로 보여주는 부분입니다. 예. 극동에서 시베리아 횡단 철도로 여기까지 오는데 한 달이 걸렸다 한다. 가축 실어 나르는 화물열차를 타고 왔는데 먹는 것도 부실하고 약도 없고 해서 병들어 죽는 사람이 많았다. 아이와 노인이 많이 죽었고 시체는 철로변에 묻었다. 세수도 목욕도 할 수 없어 여자들이 달리는 열차에서 차창 밖으로 머리카락을 털면 비듬과 이가 눈보라처럼 날렸다 한다. 화물열차는 역도 아닌 곳에 서서 허벌판에 사람들을 부려놓았다. 그들은 가져온 농기구로 움집을 파고 풀을 베어 얼기설기 지붕을 엮었다. 식량이라고는 정부가 지급한 가족당 밀가루 100kg이 전부였다. 열차에서 병들어 죽고
겨울 나는 동안 굶어 죽고 얼어 죽고 해서 지금은 처음 떠날 때의 절반이 되었다. 누구나 가족의 절반을 잃은 셈이다. 네, 이렇게 블라디보스톡에서 카자흐스탄의 크질오르다라는 곳으로 강제 이주당한 주세죽의 삶도 대단히 처절합니다. 오는 과정에서 어린아이를 잃기도 하고요. 박헌영과 사이에서 태어난 박비비안나란 딸은 자신을 엄마로 대우해주지도 않는 그런 참담한 상황을 겪습니다. 그러다 결국 주세죽은 모스크바에서 딸을 보러 왔다가 쓸쓸하게 죽어갑니다. 그러나 한편 김명자라는 사람은 평양과 서울을 해방 이후 왔다 갔다 하다가 특히 여운형이 암살당하기 전까지는 여운형과 함께 일을 합니다. 근데 그 과정에서 친일 행적 때문에 엄청난 고통을 받기도 하고요. 또 식민시대 때는 공산당 재건 사건 때 정말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고문에 시달리기도 합니다. 그 고문 장면들이 생생하게 표현되어 있는데 그 부분도 이 책을 읽으시면서 다시 한번 여러분들이 재구성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 이 소설을 읽다 보면은 많은 인물들이 등장합니다. 말씀드린 여운형과 박헌영은 물론이고요. 조선희 작가가 기자 출신이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은 그 당시 언론 상황들, 동아일보, 조선일보 상황들도 아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조봉암, 송진우, 김성수, 이상재, 안재용 등등이 등장합니다. 다 실존 인물들입니다. 실존했던 인물들이 등장해서 20년대부터 50년 중반까지의 한국 근대사 상황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정말 읽어드리고 싶은 부분이 많은데 시간 제약상 마지막에 에필로그 삼아서 작가가 쓰고 있는 부분 읽어드리겠습니다. 예. 이런 사람들이 20세기 초반 이곳에 살았다. 이런 사람들은 아까 말씀드렸던 주세죽, 허정숙, 고명자를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혁명이 직업이고 역사가 직장이었던 사람들. 이 구절이 딱 눈에 박히죠. 혁명이 직업이고 역사가 직장이었던 사람들. 1910년 세 여자는 글자를 깨치기 시작한 어쁜 소녀들이었지만 어느 결에 공중 납치된 나라의 국민이 되어 있었다. 누군가 우리 집 마당을 쑥밭으로 만들어버리고 구둣발로 내 침실을 휘젓고 다닌다면 일상은 이미 깨지고 생활은 투쟁이 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세 여자와 남자들은 삶을 역사에 올인했다. 한겨울 영하 20도의 허술한 차림으로 서울서 블라디보스톡까지 걸어서 갔다. 재산을 챙기기는커녕 있는 재산도 버렸고 애인과 가족도 버렸고 더 버릴 것이 없을 때는 목숨을 버렸다. 그들은 한 나라가 다른 나라를 착취하면 안 된다고 믿었다. 그리고 한 계급이 다른 계급을 착취하면 안 된다고 믿었다. 농부는 자기 땅을 가져야 한다고 생각했다. 누구나 아프면 돈이 있건 없건 치료를 받아야 한다고 생각했다. 그들은 사람이 평등해야 존엄할 수 있다고 믿었다. 그래서 마르크스주의자가 되었다. 이들은 공산주의라는 이데올로기의 흥망성쇠를 자신의 생애로 겪어냈고 과학이라 믿었던 역사 법칙의 오작동에 목숨을 잃기도 했다. 그들은 온전히 시대의 자식들이었다. 폭격 맞은 나라에서 파편처럼 주변으로 튕겨나간 사람들. 그들은 절박하고도 다급한 디아스포라였으며 슬프고도 고난에 찬 글로벌 라이프였다. 네, 이렇게 씁니다. 이 소설에 등장하는 대부분 인물들은 공산주의자, 사회주의자 이름으로 정말 이름도 없이 죽어갔고요. 무덤도 남기지 못했습니다. 근데 그런 사람들의 삶의 궤적들을 소설을 통해서 생생하고 재현해내고 있는 이 세 여자를 읽으시면서 다시 그려볼 수 있을 것 같기도 합니다. 예. 근현대사에 관심 있는 분들은 정말 흥미진진하게 읽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중국의 예난에서 투쟁할 당시 마오쩌둥에게 배웠던 허정숙, 그리고 이 허정숙의 눈에 비친 마오와 그 중국 혁명군의 모습들, 모 대통령의 모습들, 그리고 주세죽이 소련에서 봤던 소련의 권력 투쟁, 레닌 사후 스탈린이 권력을 장악하기 위해서 어떤 짓들을 했는지, 그리고 북한에서 김일성이 자신의 권력을 안정화하기 위해서 어떤 작업을 했는지, 그 전쟁, 한국 전쟁이 어떤 메커니즘을 통해서 벌어졌는지 정말 흥미진진하게 그 이면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교수님 오늘 또 여성의 입장에서 8.15를 조명하는 그런 내용들 정말 많은 걸 또 배우게 됐습니다. 네, 맞습니다. 남성의 입장뿐만 아니고 여성의 입장에서 바라본 역사도 더 많이 저술되고 기술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 자 교수님 오늘 저녁 행사 잘 마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통이동에 있는 역사책방 저녁 7시 반 정선태 교수님과 함께하는 북콘서트 여러분 많이 참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교수님 내일 뵙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이전에 상상할 수도 없었던 새로운 국면이 조선 대지의 지축을 움직이고 있습니다. 이 민족의 역사가 제 궤도에 올라서서 달리게 시작한다고 하는 느낌이군요. 문익환이 가르쳤고 도울이 배웠던 학교, 한신대학교 신학대학원. 꿈을 현실로 살아간 선구자를 양성하는 한신신학은 촛불혁명과 한반도 종전선언 이후의 세상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한신신학을 통해 세계의 신학을 깊이 연구하고 더 나아가 시대의 예언자의 길을 걷고자 하는 모든 분들을 환영합니다. 이 새 시대는 문익환 씨의 힘으로 열리는 것이 아니라 바로 여기 모인 여러분들의 힘으로 열리는 거예요. 한신대학교 신학대학원 홈페이지나 02-2125-0108로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탄핵 때문에 뭐 이야기를 전달을 하려고 해도 길을 막고 듣지를 않아요. 패족 수준으로 쪼그라든 한국 보수. 회생의 길은 과연 있을까? 변화된 정치 환경, 갈 길 잃은 보수에게 새로운 희망을 제시한다. 애국 보수의 화려한 부활과 집권을 위한 본격 가이드, 김용민의 신간, 보수를 지켜라. 진중권도 투표하는 보수 정당, 광주에서도 일당이 될 수 있는 보수 정당, 젊은이들의 입당이 줄을 잇는 보수 정당. 언제까지 민주당 정의당을 부러워만 할 것인가? 부러우면 진다니까? 자유한국당 당원 김용민이 쓴 보수를 지켜라. 이김에서 나왔습니다. 문익환 목사님은 우리 남북 관계에 있어서도 큰 정기를 마련해 주셨습니다. 늦봄 문익환 목사 탄생 100주년. 민주화와 통일운동을 위해 11년 4개월간 옥고를 마다하지 않은 행동하는 양심. 오늘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 민주주의 또 문익환 목사님 덕분이 아주 큽니다. 그가 24년 동안 살았던 서울 강북구 인수복로 통일의 집이 6월 1일 문익환 통일의 집 박물관으로 거듭납니다. 사람들이 이렇게 항상 북적북적 이렇게 했던 공간이라 아버지한테만 아니라 우리 모두들한테 굉장히 큰 의미가 있는 통일의 역사를 기억하며 통일의 길을 모색하는 문익환 통일의 집 박물관 기념사업 추진위원으로 함께해 주시겠습니까? 이건 단지 어떤 유가족들의 유산이 아니라 우리 시대가 가지고 있는 유산이기 때문에 자세한 안내는 포털 사이트에서 문익환 통일의 집을 입력해 주세요. 이제 금요일 방송분 함께 하시겠습니다. 오늘을 읽는 책, 문학평론가인 국민대학교 국문학과 정선태 교수와 함께합니다. 국민대학교 한국어문학부 국어국문전공 정선태 교수님 함께하겠습니다. 교수님. 네, 안녕하세요. 네, 교수님. 오늘은 시가 있는 금요일이죠? 네, 맞습니다. 오늘은 김주대의 시화집 그리움은 언제나 광속 골랐습니다. 그리움은 언제나 광속. 네. 그리움의 속도는 빛의 속도라는 얘기 같습니다. 시화집이라고 하는데 이 책을 보면은 짤막한 시들과 그림이 함께 있습니다. 모두 이 김주대 시인이 다 그리고 썼는데요. 이 책 하나만 책상 앞에 놓여 있어도 뭔가 든든하게 기댈 게 있는 것만 같아서 뿌듯합니다. 그림도 그 문인화 전통에서 그린 것이어서 상당히 깊이가 있어 보입니다. 제가 그림 보는 눈은 좋지 않지만 또 아울러서 그 그림 속에 쓰인 그 시도 짤막한 에피그램 형식이어서 아주 긴 여운을 우리에게 던집니다. 그림과 시를 함께 볼 수 있는 책이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우리 청취자분들 아실지 모르겠는데 김주대 선생은 얼마 전에
대법관 13인에게 고함이라는 경문시로 꽤 알려졌습니다. 대법관들이 거래를 했다라는 얘기가 나오니까 13명의 대법관이 우리는 그렇지 않다. 오리발을 내민 적이 있었죠. 예. 이에 대해서 김주대 시인이 아주 경노하면서 쓴 경문에 가까운 그 시가 있습니다. 네. 일단 그 시를 보고서 오늘 고른 책 그리움은 언제나 광속의 잔잔한 시 한 편 한 편 보도록 하겠습니다. 반박성명 발표한 대법관 13인에게 고함. 너희들 고운 손 깨끗한 피부 다칠까봐 땅 파고 농사 짓는 일, 바닷바람에 살점 파먹히며 물고기 잡는 일, 공장 돌리는 일은 우리가 하였다. 영하 20도 굴뚝 꼭대기에 올라가 농성하는 일은 우리가 하였다. 촛불 들고 언손 불며 청와대로 행진하는 일은 우리가 하였다. 너희들 판결하는데 조금이라도 방해될까봐 너희들은 판결에만 전념하라고 비린내 나는 생선은 우리가 팔고 육중한 기계음 들리는 공장 컨베이어 벨트는 우리가 지켰다. 너희들 월급 받아 판결 잘해달라고 나라에 꼬박꼬박 세금 바쳤다. 너희들이 빵 한 조각 훔친 아이는 징역을 보내고 수백억 갈취한 파렴치범은 집으로 돌려보낼 때 너희들 지위를 지키며 겸손한 척 더러운 판결을 내릴 때 너희들 좋은 머리 아플까봐 너희들의 판단이 맞겠지 하며 첫 버스를 타고 출근하며 막차를 타고 퇴근하였다. 우리는 농사 전문가, 우리는 기계 전문가, 우리는 노동 전문가, 우리는 알바 전문가, 우리는 예술 전문가, 우리는 장사 전문가, 우리는 사무 전문가, 우리는 택시 전문가, 우리는 버스 전문가, 우리는 서비스 전문가. 너희가 판단하는 것보다 법 전문가 너희들이 더 잘할 것이므로 우리는 못하니까 우리는 법을 못 배웠으니까 기꺼이 너희들을 인정하며 너희들에게 법의 칼을 쥐어주었다. 너희들 법복 앞에 떨며 서서 때로 꾸중도 듣고 시키는 대로 감옥에도 가고 벌금도 내며 살았다. 우리는 환경미화 전문가, 너희들이 버린 쓰레기가 너희들을 더럽힐까봐 너희들 눈에 띄지 않게 치우고 줍고 너희들이 화장실에서 묻혀온 더러운 발자국을 대법원 복도마다 소리 없이 지워주었다. 우리는 위생 전문가, 너희들이 싼 똥이 너희들을 더럽힐까봐 너희들이 싼 똥냄새가 너희들 법전을 더럽힐까봐 너희들 눈에 띄지 않게 수거하여 먼 바다에 뿌려주었다. 너희들이 죽어도 못하는 일 우리가 살아서 다 해주었다.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그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심판하라고 우리는 언 땅에 서서 두 손 호호 불며 아르바이트를 하였고 야간 근무를 하였으며 공사장에서 떨어져 죽었고 과로로 죽었고 뿔뿔이 흩어진 가족들 살 길 찾다 죽었다. 절망으로도 죽고 희망으로도 죽었지만 사법권은 그 어떤 권력으로부터도 독립되었다고 믿고 법은 너희들에게 맡겼다. 아니 믿고 맡길 수밖에 없었다. 우리는 너희들과 다른 우리의 일을 해야 하니까. 너희들이 결코 못하는 일은 우리가 하고 우리가 못하는 일은 너희들이 하라고 너희들에게 맡겼다. 너희들이 모든 것으로부터 독립하여도 우리의 노동, 우리의 예술, 우리의 사무, 우리의 아르바이트, 우리의 장사, 우리의 눈물로부터 아니 우리가 낸 세금으로부터 우리로부터 독립할 수 없다. 너희들은 우리가 언손 불며 돈 벌어 월급 주며 우리가 고용한 알바생들이다. 그래서 우리가 고개 숙였다. 너희들은 우리가 법의 이름으로 고용한 알바생들이다. 그래서 따랐고 인정했고 심지어 복종했다. 너희들은 우리 국민들이 고용한 임기 6년의 장기 알바생들이다. 대법원장인 법관은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하고 대법원장은 대법관이 된다. 대법관은 대법원장의 제청으로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한다. 그 대통령을 우리가 뽑았다. 너희들의 위에 법이 있고 법 위에 우리가 있다. 건방진 놈들. 이렇게 됐습니다. 아, 진짜 이건 뭐 토황소경문이라고 있지 않습니까? 네. 최치원이 쓴 토대법관 경문. 이렇게 이름 붙여도 될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오늘은 이 김주대의 이 격시, 경문만 읽어드려도 뭐 충분할 것 같습니다. 아, 배가 부릅니다. 네, 그야말로 대법관이라는 최고 전문가라는 가장 머리 좋다는 이름으로 깝죽대고 있는데 어림은 소리 말라는 거죠. 우리가 고용한 6년짜리 장기 알바생이라는 것입니다. 저들이 우리가 없이는 여기서 얘기하는 대로 얘기하자면 농사 전문가, 기계 전문가, 예술 전문가, 택시 전문가, 위생 전문가가 없다면은 너희들이 어떻게 살 것이냐, 이래도 제대로 하지 않을 것이냐
라는 격렬한 말을 토해냅니다. 예. 이런 시를 쓴 사람의 그 저변에는 바로 오늘 소개해드릴 그리움은 언제나 광속과 같은 정말 깊고 잔잔한 내면들이 있습니다. 제가 늘 생각하는 것인데 자기 내면의 깊이를 확보하지 못한 자들의 소리는 별로 신뢰할 게 못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보기엔 김주대 선생이 그런 것 같습니다. 예. 이 시와 집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그림과 함께 이 시를 쓰는 대단히 우리 전통에 충실한 것 같습니다. 옛날에는 그림을 그리면은 그 그림에 시를 항상 같이 쓰곤 했었어요. 그걸 떠올리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중에 맛배기만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꽃이라는 작품이 있습니다. 동굴이 아가리를 벌리고 있는 그림인데요. 그 시커먼 아가리 사이로 민들레가 한 송이 피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꽃, 눈으로만 들을 수 있는 말이 있다. 아, 대단하죠? 그러니까 눈으로만 들을 수 있는 말이 있다. 아무 말 하지 않고 저 험악한 곳에 피어있는 민들레 한 송이를 봄으로써 우리는 수많은 말을 들을 수 있다는 것이죠. 이 시와 집에는 이런 시와 그림과 함께 이 시인의 짤막한 덧대는 말이 함께 적혀 있습니다. 그 중에 한 부분만 보면 이렇네요. 눈이 없는 사람은 손으로 빛을 본다는 말이 있다. 귀가 먼 사람은 눈으로 소리를 듣는다는 말도 있다. 눈은 빛을 보게 하지만 의미 있는 말을 가장 섬세하게 듣기도 하는 기관인 것이다. 가끔은 귀를 막고 눈으로만 꽃의 말을 듣고 싶을 때가 있다. 네, 이렇게 시작 노트 비슷한 글이 함께 실려 있습니다. 한 편 더 볼까요? 예. 귀로 듣는 수묵화라는 작품인데요. 매미가 나무에 거꾸로 매달려 있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이 그림과 함께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먹물을 잔뜩 묻힌 굵은 붓이 화선지에 한일자를 쓰듯 매미들의 울음소리가 허공을 쓸며 지나간다. 갑자기 시커멓게 번지는 소리를 올려다본다. 귀가 젖을 만큼 먹물이 쏟아진다. 방금 시작된 이쪽의 뜨거운 소리와 저쪽의 수그러드는 소리가 농담을 조절하며 수묵화를 그린다. 여럿이 한꺼번에 내지르는 울음에 귀로 듣는 수묵화. 아, 있는 대로 입을 벌리고 누군가를 저토록 까맣게 운 적이 내게도 있을까. 여백 없는 동양화 속을 화끈거리는 귀가 걸어간다. 네, 이 매미 소리를 들으면서 수묵화를 생각하고요. 그 매미가 기어가는 모습을 보고서 화끈거리는 귀가 걸어간다고 표현했습니다. 그러니까 7년 내지 10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유충 상태로 있다가 고작해야 보름, 길어야 한 달 정도 울다가 사라지는 매미를 보면서 이런 상념에 젖어들었던 것 같습니다. 네, 이런 작품들이 있는가 하면은 또 현실에 관한 발언도 만만치가 않습니다. 그런데 촛불이라는 작품이 그렇습니다. 예. 아주 그림도 뛰어나고요. 시도 아주 날카롭게 와닿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붉은 혀로 허공을 핥으며 어둠의 정면을 찌른다. 타고 남은 뿌리를 이고 또 타서 폭포처럼 쏟아지는 어둠의 내장에 이른다. 환하게 죽도록 뜨거운 칼을 세우고 차례차례 어둠을 베어 넘긴다. 굳은 눈물로 세운 몸, 제 눈물의 뿌리가 사라질 때까지 승부한다. 아, 이 촛불 혁명 과정을 한 편의 시로 압축해서 보여준다면 이런 게 아닌가 싶습니다. 환하게 죽도록 뜨거운 칼을 세우고 차례차례 어둠을 베어 넘긴다고 표현합니다. 또 부연 설명한 부분을 잠깐 언급하자면 촛불, 어둠으로 가득 찬 세상에서 비정상을 뒤집어 정상에 이르게 하는 역설의 힘을 몸으로 보여주는 존재. 촛불은 물리적 실제이면서도 강한 상징으로 다가온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우리 김 PD는 별로 감동이 없는 모양입니다. 아닙니다, 교수님. 할 말을 잃어버렸습니다. 네, 감동에 겨워서 할 말을 잊으신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한 편 더 보겠습니다. 무소의 뿔처럼이라는 시입니다. 무소의 뿔처럼이라는 얘기는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수타니파타라는 불교 경전에서 나오는 표현인데요. 이 그림과 함께 적힌 짤막한 시 보겠습니다. 진실을 보아버린 사람은 타협을 못하고 무소의 뿔처럼 혼자서 간다. 끝입니다. 진실을 보아버린 사람은 타협을 못하고
무소의 뿔처럼 혼자서 간다. 네, 진실을 보았음에도 계속 타협하면서 머뭇거리다가는 또다시 일기역을 당할 수 있다는 경계로 저에게는 읽힙니다. 이런 작품들이 아주 많습니다. 세월에 관한 작품도 그렇고요. 촛불시위와 관련된 그 상징들도 대단하고요. 2014년 4월이라는 작품을 마지막으로 보겠습니다. 2014년 4월은 우리가 잊을 수 없는 시점이죠. 그리고 세월호와 함께 떠난 수많은 영혼들에게 바치는 시로 읽을 수 좋을 것 같습니다. 떨어진 목련은 걸음마도 못하고 죽은 아기 발바닥 같다. 어떤 어미가 있어 잘 드는 칼로 죽음의 발바닥을 벗겼을 것이다. 목련나무 아래 한 겹 두 겹 내려놓고 아장아장 걸어가길 한없이 빌었을 것이다. 목련나무 아래 4월에는 발도 없는 아기가 와서 발바닥으로만 하얗게 걸어다닌다. 네, 이렇게 적었습니다. 예. 네, 그리고 그 시작 노트에 해당하는 부분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4월은 잔인한 달이라는 상투적인 말을 하지 않더라도 4월에는 실제로 슬픈 일들이 많이 일어나는 것 같다. 떨어진 목련꽃이 아기 발바닥처럼 생겼다는 표현은 관찰에 의해 이루어진 것이다. 하지만 인간이 자연을 관찰하여 의미를 부여하기 전에도 자연은 이미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어 인간에게 많은 말을 해주고 있다. 4월에 죽은 아기들을 생각했다. 피지도 못하고 진 꽃들을 생각했다. 네, 이렇게 적습니다. 이 시화집 그리움은 언제나 광속 한 장 한 장 펼쳐보시면서 그림과 함께 이 짤막한 말들이 갖고 있는 의미들 깊이 새겨보시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이 막바지 더위를 넘기기에도 이만한 시화집이 없는 것 같아서 오늘 소개해드렸습니다. 길지 않으면서 한 문장으로 그냥 모든 걸 다 킬해버리네요. 네, 맞습니다. 올킬 해버립니다. 올킬. 예. 네, 이런 내공이 있기 때문에 앞에서 읽어드렸던 토 대법관 경문 같은 걸 쓸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 청취자 여러분들 많이 이 책 사랑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정선태 교수님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김용민 브리핑 정선태 교수의 오늘을 읽는 책 주간방송 종합편과 함께 하셨습니다. 정선태 교수의 오늘을 읽는 책은 매일 아침 업데이트되는 김용민 브리핑을 통해 가장 먼저 들으실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종합편을 모두 마칩니다. 애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김용민 브리핑과 함께한 시간 어떠셨어요? 다음 시간에도 보다 바르고 알차며 즐거운 정보로 여러분을 찾아가겠습니다. 팟캐스트 포털 팟빵에서 다운로드하기, 구독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로 응원해주세요. 잊지 마세요. 다운로드하기, 구독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